세계정세회부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한 달 가까이 현악기줄처럼 팽팽했던 외교 위기 속에서 총리 타카치가 많은 지도자들이 감히 선택하지 못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고 발언을 거둬들이지 않았으며 베이징에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대만이 조여들면 내일은 일본이 직접적 위험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기본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대만을 무력으로 회수하겠다는 야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면 일본의 방어체계와 생명선인 공급망이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중국의 군함과 군용기가 대만 주변에서 과시하듯 조밀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일본 국민은 전쟁의 망령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님을 또렷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총리 타카치는 수세 대신 주도적으로 외교적 방역을 선택했습니다. 강경한 발언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전략적 일격을 휘둘렀습니다. 이는 세계의 도끼날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지역적 야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회피도 모호함도 타협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 세 개의 도끼날의 구체적 내용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의 전략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일본이 무력이 아닌 외교, 경제, 국제적 영향력으로 대규모 역공을 단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내뿜은 공허한 구호가 폭탄 소리로 번역되듯 현실은 늘 냉정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총리 타카치가 휘두른 첫 번째 도끼날은 일본 자위대의 계급체계를 개편하는 조치를 통해 80년 동안 이어져 온 사실상의 군사적 자제 메커니즘을 벗겨낸 결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군사력은 평화 헌법에 의해 옥죄어 왔습니다. 자위대는 군대라 부르지 않고 전차나 보병 같은 용어도 피하며 군국주의를 연상시키는 호칭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서태평양의 도서 연쇄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총리 타카치는 그 상징적 방패를 깨기로 결정했습니다. 11월 11일과 12일에 그녀는 자위대의 계급체계를 개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복과 훈장을 재설계하는 것과 함께 이치쿠사 같은 전통적 호칭은 대령타로 대체되고 이토 루이쿠는 대위탈리로 불리게 됩니다. 미군과 나토의 모델을 따른 이 변화는 단순한 형식 교체가 아니라 명확한 신호입니다. 일본은 무장력을 정상화하며 영내 동맹국들과의 합동작전에 실제로 호흡을 맞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칭의 회피도 형식의 깊이도 더는 없습니다. 일본은 전후의 갑옷을 하나씩 벗고 위협을 수동적으로 막는 대신 능동적으로 밀어내는 새 시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고양이에게 여우 모자를 씌운다고 여우가 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로 부르고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전쟁도 특수 군사작전이라 포장했지만 세계는 그 포장을 찢어본 지 오래입니다. 베이징은 곧바로 도쿄가 제국군을 소생시킨 듯 반응했습니다. 11월 8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일본이 역사의 상처에 소금을 문지른다며 개혁을 비난하고 재군비화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이나 데일리와 황무시보 같은 중국의 주요 매체들도 민족주의의 부상과 평화 헌법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며 맹렬히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은 전혀 다릅니다. 일본은 동맹과의 공조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명칭과 제복을 손질한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항모 전력을 키우고 대만 주변에서 훈련을 벌이며 대한미사일을 시험하고 200만 명이 넘는 상비군을 유지합니다. 일본의 과거가 아프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오늘날 아시아의 불안을 키우는 손가락은 대개 중국을 가리킵니다. 남의 집 초인종 소리를 걱정하면서 자기 집에서는 북과 꽹과리를 울리는 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해방을 말하며 도시를 폐허로 만든 아이러니와 닮았습니다. 더 묘한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병력과 압도적 국방 예산을 가진 중국이 일본이야말로 새로운 위협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전력 지표를 보면 그 주장은 근거가 빈약합니다. 현재 일본 자위대의 병력은 대략 25만 명으로 중국의 방대한 무장력에 비해 매우 겸손한 규모입니다. 일본의 국방 예산은 기본적으로 방어 운용에 맞춰져 있으며 선제적 공세를 목표로 설계된 적이 없습니다. 반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일본의 4.5배에서 6배에 달합니다. 비공개 항목을 포함하면 실제 격차는 더 크다고 국제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베이징이 말하는 새로운 위협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총포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의 전환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지도 위선 몇 개 바꾸려다 국제 질서 전체를 흔든 것처럼 개념을 바꾸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총리 타카치가 계급과 제복, 군사교리를 손질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전후의 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도끼날입니다. 영토를 치지 않지만 중국이 수십 년간 일본을 묶어두는 데 써온 심리적 굴레를 정면으로 베는 일격입니다. 중국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경종으로 울릴 때 실제로 팽창하는 군사력은 그들 자신입니다. 대만 주변 실탄 훈련에서 핵심 전력의 전개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동아시아의 영향력과 통제력을 차츰 넓혀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후 평화헌법의 엄격한 족쇄에 묶여있던 일본은 자위권을 확보하고 존속을 담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법 해석에 재정비에 나선 것입니다. 예의만 차리다 몽둥이를 드는 상대 앞에서는 방패부터 들어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힘이 곧 법의 환상은 결국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되었음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위는 그 변화의 실증입니다. 일본은 외국의 핵무기가 자국 영토에 존재하는 것을 불허한다는 원칙을 거의 60년 만에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곧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도발이 있다면 일본과 동맹이 언제나 함께한다는 억지력의 메시지입니다. 핵 능력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군의 군함과 잠수함이 필요시 일본항에 기항할 수 있으며 과거의 제약에 더 이상 막히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일본의 억지력을 크게 끌어올리면서도 자국의 탄두 보유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에서의 연성 방역이지만 효과는 단단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선 지도를 매일 고치려 발버둥 칠수록 국제사회는 억지력의 가치가 무엇인지 날 것 그대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분노는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드러내는 것은 무력의 압박으로 주변국의 하나의 중국을 강요해온 그들 스스로의 성급함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휘둘렀던 회색지대는 점차 정치적 지뢰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결연한 지도력 아래 일본은 그 지뢰를 전략 도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도끼는 핵 억지의 성격까지 띌 수 있습니다. 베이징과 평양이 핵 역량을 가속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정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기항을 수용하고 향후 해당 기술을 검토하는 계획이 뒤따랐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과 한국이 동중국해 방위를 겨냥해 핵잠 연합 구상을 밝힌 합의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 잠수함의 기항만이 아니라 유사 기술 접근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핵잠은 통상의 공격 수단이 아닙니다. 수개월간 심해에 잠행하며 순항 혹은 탄도미사일을 품고 언제든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최상위 억지의 상징입니다. 일본이 핵탄두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 핵잠의 기항 허용만으로 오랜 관행을 깨게 됩니다. 베이징은 경계심을 키울 수밖에 없고 도쿄는 전혀 새로운 전략 좌표를 얻게 됩니다. 주먹을 휘두르지 않아도 장갑을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두면 상대는 다시 계산합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 3일이면 끝난다던 러시아의 호언도 장갑을 본 세계의 계산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군비 경쟁이 거세지는 물살 속에서 일본은 동북아의 판도를 흔드는 수를 한 장 올렸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수용 그리고 장차 자력 개발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조치는 전후 평화헌법에 묶여있던 국방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총리 타카치의 두 번째 도끼날입니다. 정치적 선제타이면서 베이징과 평양을 겨눈 명료한 억지 수단입니다. 또한 일본의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의 반입 금지 조항은 오늘의 현실과 엇박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핵잠이 괌이나 한국 같은 먼 기지에 머물러야 하니 위기 시 반응 시간이 늘어나 억지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 원칙의 완화는 전쟁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동맹과 함께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예측 불가능해지는 지금 신속 대응 체계는 선택이 아닌 생존 요건입니다. 베이징의 거친 반응은 그들이 우려한다는 방증입니다. 일본은 핵탄두를 갖지 않아도 억지의 그림자만으로 충분한 압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쿄는 광범위한 동맹망,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관계를 기반으로 고립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도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이 길을 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참담한 교훈이 말해 주듯 억지의 빈틈이 생기면 폭격기가 그 사이를 채웁니다. 세 번째 도끼날은 무기도 핵선언도 아닙니다. 차갑고 명료한 전략 메시지입니다. 일본은 대만 해협을 잃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대만이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분쟁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도쿄의 전략가들에게 그곳은 생존의 방어선입니다. 중국이 대만 장악을 위한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충격은 타이베이를 넘어 곧장 도쿄로 번질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본의 석유, 가스, 전략 물자의 대다수는 대만 주변 해역을 거쳐 이동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80%는 중동에서 들어오고 전 세계 무역 화물의 약 6분의 1 규모가 대만 해협이나 바시 해협을 통과합니다. 중국이 이 지역을 봉쇄하는 데 성공하면 일본의 수입 역량은 최대 4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침체된 경제의 치명타가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해상 항로가 끊기면 에너지 후방 체계가 붕괴하고 공장은 연료가 부족해지며 전력망은 멈추고 교통은 마비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전시와 같은 비상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문서 속 가정이 아니라 총리 타카치의 책상 위에 놓인 실제 시나리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었듯 바다는 봉쇄되고 곡물은 막히면 숫자와 통계는 곧 굶주림과 정전으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대만을 지키는 것은 국제연대의 몸짓을 넘어 일본 국가의 생명선 자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일본은 공식 전략 문서에서 대만 해협 항로를 에너지의 혈맥으로 규정하며 그 어떤 중단도 국가 안보의 도미노처럼 위협을 안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미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일본은 수입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도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해협 협수로 국제 해상로의 안정은 필수이며 그중 대만 해협이 가장 중요한 고리입니다. 중국이 이 바다를 장악하면 석유 운송만이 아니라 첨단 공정 부품과 전자 부품, 전략 원자재의 흐름까지 마비됩니다. 무역 의존형 경제에서 그 여파는 깊고 넓은 위기로 이어집니다. 나아가 중국이 미야코와 요나구니 등 일본 최남단 방어선까지 군사적 존재감을 확장한다면 남측 전선 전체가 위급해집니다. 그때는 무역만이 아니라 방어력과 외교력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총리 타카치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알면서도 대만이 베이징의 소나기로 떨어지는 장면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의 최상위 목표는 자주와 안보의 수호이며 전쟁의 선동이 아닙니다. 반면 중국은 실탄 훈련과 랴오닝, 산둥 항모의 전개, 제20 전투기의 일본 영공 인접 활동 등 경성 압박을 이어갑니다. 또한 중국 해경은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드론과 미사일로 일상을 파괴하듯 압박은 결국 상대의 의지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뿐입니다. 일본 사회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공포에 휘둘리기보다는 정부의 강경한 노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커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한국식의 냉소로 이렇게 말합니다. 깨워줘서 고맙다. 뼈가 시릴 만큼 차가운 감사 인사입니다. 중국의 선전 공세가 총리 타카치의 위신을 꺾기는커녕 일본이 책임감 있고 결단력 있으며 지역의 평화를 지킬 의지가 강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더 굳건히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인 부당한 전쟁이 스스로의 도덕적 신뢰를 얼마나 갉아먹는지 세계가 목격한 것처럼 말입니다. 총리 타카치 체제에서 일본은 새로운 장을 펼쳤습니다. 과거에 집만 진 옹원한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의 가장 강한 세력 앞에서도 맞서고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지율은 80%에 육박하며 일본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총리 타카치의 한마디 전략적 발언은 원래 국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였으나 중국이 전례 없는 외교 공세를 펼치는 구실로 둔갑했습니다. 베이징의 관료기구가 일제히 가동되었습니다. 외교부, 국가안전부, 함대, 해경, 국가 플랫폼의 매체들까지 도쿄를 향해 정치 여론의 연속 타격을 퍼부었습니다. 발언은 순식간에 역사적 죄과로 왜곡되었고 일본은 집중 폭격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방송과 신문, 시민이 일제히 총리 타카치를 지지하며 70년 넘게 눌려온 국가적 심리가 해방되듯 솟아올랐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말이 울렸습니다. 깨워주어서 고맙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사회를 더 단단히 묶어버렸듯 역설은 늘 역사 속에서 되돌아옵니다. 여파는 미국으로 번졌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 람 이메뉴얼은 중국 대사에게 크리스마스가 일찍 왔다며 미리 더 가까워지게 해줘서 고맙다는 통렬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분명한 경고입니다. 워싱턴은 도쿄의 편에 섰습니다. 미 국무부 부대변인 베단트 파텔의 발언은 이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센카쿠 열도를 방어하겠다고 약속하며 무력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중함으로 유명한 싱가포르도 뜻밖의 경고음을 냈습니다. 총리 로런스 원근 동남아가 과거를 딛고 일본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으며 중국과 일본도 미래를 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전략적 함의는 묵직합니다. 군국주의의 상흔을 겪었던 싱가포르는 공개적으로 도쿄를 지지하며 역사가 영원한 정치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베이징에 경고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해상 무역에 국가의 심장을 걸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약 12%가 해상 운송에서 나오고 관련 분야를 합치면 25%에 이릅니다. 남중국해, 황해, 대만 해협의 불안정은 경제를 정면으로 때리는 일입니다. 오늘 도쿄를 위협한다면 내일은 싱가포르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국가는 직감합니다. 동시에 중국 군 내부의 균열도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은 정치적 숙청 이후 장성들 사이의 신뢰는 낮아졌고 전투 의지는 의심받고 있습니다. 국가주석 시진핑이 그 어떤 장성에게도 정원을 맡기지 못한다는 소문도 나돕니다. 일단 위기가 터지면 중국 군사기계의 실제 약점이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일본을 움츠리게 만들려던 행동이 오히려 도쿄를 깨우고 다수 국가를 서로 더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과시할수록 고립은 깊어집니다. 내부에서도 질문이 울립니다. 집안에서만 강하다는 이미지를 위해 수십 년 쌓아 올린 국제적 위상을 계속 내줄 생각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치른 대가를 거울로 보면 답은 이미 적혀 있습니다. 오늘 세계정세해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